자, 이제 유상사급 재고평가 충당금, 뭐 FOCI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측정 금융자산이죠. 얘네들 한번 봐볼게요. 자, 금감원이 매년 회계심사 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정리해서 공개를 해요. 연말쯤, 뭐 이번에 연말쯤에 보통 공개를 하는데 정리된 걸 보니까 막 사례가 엄청 많아. 그래서 그거를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어렵고 내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건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근데 실무상 조금 연관성이 높고 좀 재밌는 것들 한 4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상사급, 2번 종속기업 투자주식, 3번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 그리고 4번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자, 하나씩 보시면, 자, 유상사급 같은 경우 사급거래라고 하죠. 이거를 사급, 돈을 주고받는 유상, 사급, 하사에서 공급해줄게, 이걸로 만들어 와 라고 이제 고객회사가 협력회사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지시를 하면서 뭐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지시를, 오다를 내리는데, 근데 대신에 물건은 우리 거 써. 이 물건 너한테, 니네 협력업체한테 하사에서 공급해줄게. 이래서 사급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면은 이 B 회사가 있는데, B 회사, 이 모 회사가 A 회사가 있고, B 회사랑 이 어떤 대리점 둘 간의 거래예요. 자, 볼게요. 자, A 회사가 있고 종속기업 B사가 있는데, 하도급 계약을 통해서 건설사에다가 뭐 건축 내장재 이런 걸 판매하는 회사야, B 회사가. 근데 대리점이 있어. 대리점한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대리점은 그거를 이제 뚝딱뚝 하죠. 뚝딱뚝 해서 B사가 그걸 다시 사와. 그리고 이제 건설사한테 파는, 이런 사급 거래다. 유상사급이다. 돈을 주고 받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B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는데, B사가 원부자재를 공급, 이게 이제 사급이지. 사급, 하사에서 공급해줄게, 대신에 대리점, 대신에 뭐 우리가 중요한 대로 만들어와 해가지고 대리점이 뚝딱뚝 만든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다시 납품을 하는 거예요, B사한테. 대리점이 가공 제작한 완제품을 재매입한다, B사가. 그래서 그 물건을 다시 받아서 이거를 이제 딴 데 건설사한테 판매하는,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원부자재를 공급, 일단 대리점에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매출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 그래서 대리점을 일단 팔고, 그리고 대리점은 계약서상으로는 이거를 그냥 제3자한테 그냥 팔 수가 있어. B사의 승낙 없이. 계약상으로는 그렇다. 근데 따져보니까 B사 최종 고객 요구에 맞춰서 뭐 맞춤형으로 생산된다, 뭐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지금 대리점이 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 뚝딱뚝딱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거를 딴 데다가 팔 수가 없어. 3자한테 처분 양도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동일한 거를 매입한다든지,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대리점이 자체 생산한 이런 완제품을 제작에 투입하는 거, 이런 거 다 안 된다라는 거야. 즉 B사가 공급해주는 이 원자재가 있는데, 이거를 계약서상으로는 뭐 이 대리점이 여기저기 팔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거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가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딴 데 어디 팔 수도 없고, 고객 주문형이기 때문에, 고객 뭐 맞춤형이기 때문에 대리점이 어디 딴 데 팔 수가 없어. 그리고 B사 말고 이걸 어디 딴 데서 어디 구할 수도 없어. B사가 어디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물건인가 보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의 능력도 안 돼. 그래서 이 B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B사가 물건을 공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매입을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즉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여기 뭐 콜옵션, 이거겠지. 그래서 기준서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15호죠. 통제가 이전될 때 이제 뭐 수익을 인식한다, 뭐 이런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 재매입 약정, 이거를 고려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업은 여기서 B사죠. B사가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다시 살 수 있는 지금 권리가 있잖아. 아니면 다시 사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이 고객, 대리점, 자산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B사가 대리점한테 물건을 팔 때 이거를 매출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매출로 인식하고, 그리고 또 매입을 함으로써 매출 원가를 인식하고, B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총액을 팔 때 매출, 그리고 매입할 때 뭐 매출 원가,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두 개를 네팅 쳐서 순액으로 인식해라. 실질적으로 이건 판 걸로 볼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좀 판단이 쉽진 않죠. 왜냐면 계약서상으로는 그냥 동일한 매출 계약서를 쓴 건데, 계약서상으로는 이 대리점이 충분히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걸 근거로 삼아서 지금 매출을 잡고, 그리고 매입할 때 매출 원가를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아니라고 본 거지. 왜냐? B사한테 재매입 약정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사급 거래가 있는 회사분들 잘 보시면 좋겠고, 자, 이번 종속기업 투자주식 한번 가볼게요. 앞에서 뭐 잠깐 나왔던 거죠. 지금 뭐 3년, 4년. 자,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B사가 지금 종속기업,
인데 그 지분을 종속기업 투자유식으로 계산하고 원가법을 적용. 다 원가법 하죠, 종속기업 투자유식은. 뭐 딴 걸로 할 수도 있지만 뭐 딴 걸 굳이 안 하지. 원가법이 제일 간편하니까. 근데 이 기간에 노조 파업, 뭐 경기 악화, 뭐 가격 경쟁 가속,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01년 이후 몇 년 전에 자본 잠식이 발생하는 등 종속기업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진 거야. 근데 A사는 그냥 우리 매출 지원을 확대를 하면, 우리가 좀 도와주면 재무 상황, 걔네들 B사 재무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걔네 상황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서 회수 가능가액을 추정하지 않고 손상 검토를 안 했다라는 거죠. 검토 안 했으니까 손상 차손도 뭐 당연히 인식을 안 한 거고. 자, 그래서 기준서에 따르면, 기준서에서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죠. 자산에서 유입되는 순현금 흐름이나 뭐 실제 영업손익이 예상 수준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악화되거나, 뭐 단기 실적치랑 미래 예상치를 합산했더니 뭐 순현금 유출이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런 게 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 가능가액을 추정해야 한다. 당초 예상 수준, 회사들 다 뭐 미래 매출 얼마나 할지 계획 다 세워놓죠. 이런 거에 비해서 실제랑 보통 비교를 하지. 예전에 세워놨던 계획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결산해보니까 이제 예전에 세워놨던 계획보다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아, 유의적으로 악화됐다는 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돌아가는 걸 봤더니 지금 분명히 걔네 막 파업하고 경기 악화, 시장 가격 경쟁 등등, 그래서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는 거지, 종속기업에. 이건 빼박이죠.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손상 검토를 안 했다라는 거지, 모기업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3번 보시면, 자, 이 3번도 실무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 자, 3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회사가 A회사인데 비상장 회사 B사 주식, 뭐 비상장 주식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기존 1039호, 이거 예전 기준서죠. 이거에 따라서 원가법으로 계산을 해놨어. 그러면서 주석에 띡 공시를 아마 해놨을 거예요. 우리는 뭐 요 멘트 그냥 보통 그대로 쓰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뭐 계산하였습니다. 자, 근데 1039호가 1109호로 대체가 됐죠. 1109호에서는 웬만하면 공정가치를 계산해라, 추정해라, 공정가치는 산출이 가능하다, 뭐 정교함이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측정할 수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없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1109호를 최초로 적용하면서 비사 주식이 비상장 회사 주식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서 동 주식을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공정가치 측정인데 왜 공정가치 측정 안 했냐는 거지. 근데 회사는 그냥 자산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한 거야. 자기네 마음대로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간주하고 비사 주식을 평가했대. 뭐 사실상 평가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FPOCI 금융자산을 뭐 과소 예상했다. 제대로 측정했으면 금액이 원가보다 많이 낮아졌어야 되는데 그냥 원가로 왜 냈었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당국의 입장인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기준서에서는 자, 주식에 대한 모든 투자와 모든 계약 이런 것들을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공정가치는 측정인 현재 또는 뭐 정상적인 그런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넘길 때 지급하게 되는 그런 가격이다. 이걸 이제 유출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 대용치로 간주, 기존처럼 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다, 뭐 어려워서 측정 못 하겠는데요, 이런 거 안 통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서 이걸 거래를 했을 때 뭐 자산이니까 이거를 막상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든 추정을 하라는 거예요. 정황상 봤을 때는 원가보다 엄청 낮은 금액으로 지금 공정가치를 측정을 했다면 엄청 좀 많이 낮은 금액으로 공정가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회사는 자산 깎이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유가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원가로 냅뒀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4번 재고평가 충당금 보시면 이제 인쇄회로 기판 PCB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제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거래처 요구사항에 맞춰서 뭐 주문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다. 근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 발주한 물량을 축소, 거래처에서 전화 온 거야. 아니, 이메일이 날라와. 이거 물량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니면은 원래 주문한 거에 비해서 이제 필요가 없다. 원래 뭐 많이 주문했는데 물량 많이 떨어야겠는데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축소하거나 뭐 취소, 안 좋은 상황이죠. 주문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주문이 이제 엄청 축소된 거야. 그래서 특정 거래처 제작한 제품들인데 이런 거를 이제 딴 데 팔지도 못하겠지. 주문형 제작인데 그냥 재고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제품, 이것도 또 뭐 추가로 이 제품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 상승, 이거 지금 되게 흔하게 전 산업에서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뭐 하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되게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종전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다. 뭐 B2B 거래에서는
가격을 뭐 함부로 마음대로 올리기가 어렵죠. 심지어는 어떤 품목들은 미치고 파는 거야. 안 파는 것보단 나니까 제조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었다. 엄청나게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결산을 할 때 재고자산 평가를 수행을 하는데 실제 판매 가격이나 판매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기말 보유 재고자산 중 취득, 즉 제조 완료 시점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상당히 좀 오래된 기간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뭐 기간별로 어떤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설정했다. 그래서 재고에 대해서 이게 뭐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면 이제 매출 채권 에이징을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 재고에 대해서도 에이징을 하죠. 5년 이상 경과한 애들에 대해서 뭐 5년에서 6년, 6년에서 7년, 7년에서 8년, 뭐 8년 이상 해가지고 여기는 뭐 처음에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30% 떨고 여기는 뭐 40% 떨고 여기는 50% 떨고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뭐 방침을 적용하든지는 회사 마음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래된 걸수록 더 많이 떨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재고평가 충당금을 설정했다는 건데 좀 기계적으로 한 거지. 뭐 재고자산 에이징이라는 뭐 일종의 어떤 실무적 간편법 이런 걸 적용한 건데 근데 이제 뭐 감독원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판매 가격 지금 엄청 뭐 가격 후려치기 당하고 이런 상황 그리고 판매 가능성 지금 물량 캔슬 나고 물량 축소되고 이런 것도 반영을 뭐 고려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우리 저가법 있죠.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좀 낮은 금액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추가 완성 원가를 차감한 건데 지금 앞서서 보면 판매 가격 하락 이게 예상 판매 가격에서 추가 완성 원가를 지금 차감한 거죠. 이런 건데 지금 판매 가격도 지금 막 후려치기 당하고 그리고 원재료 가격도 뭐 이런저런 여건에 의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앞에 거 줄어들고 뒤에 거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는 되게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고려 안 했다는 거지. 고려 안 하고 그냥 간편하게 5년 이상 묵혀져 있는 애들 걔네들에 대해서만 그냥 기계적으로 기간 계산해서 충당금을 계산했기 때문에 충당금을 명백히 과소 계산한 게 아니냐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갭 위반이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한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4가지 주제들 좀 살펴봤는데 어떤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냐, 뭐 회사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니까 살펴보면 자, 유상사업 거래가 가장 중요하다 보인다. 왜냐하면은 재매입 약정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계약서상으로는 대리점이 아까 옛날 B사랑 대리점이 있었죠. 대리점이 그냥 자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에 B사는 대리점에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대리점에 넘어갔다. 그렇게 뭐 계약서상으로는 그렇잖아. 자산을 넘겼는데 계약서상으로는 B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재를 넘겨고 근데 B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B사 입장에서는 통제권이 대리점에 넘어갔다라고 보고 매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뭐 실제로 그렇게 한 거고 총액으로 인식한 거잖아요. 하지만 당국에서는 실질을 더 중요시 여겨서 뭐 실질적인 재매입 약정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뭐 네팅을 쳐가지고 인식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계약과 실질 이거 중에서는 뭐 당연히 실질이 더 우선하죠. 근데 계약서는 바로 눈에 보이지만 그리고 문서화되어 있지만 실질은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내기가 어렵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이제 문서화된 계약서 위주로 판단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게 계약서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재매입 약정 존재 여부에 따른 판단 이런 것은 좀 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 요인도 없고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회사 매출이 날아가는데 총액하다가 순액으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 감독 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게 있으면은 고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실무에서 주는 그런 시사점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의견 같은 경우는 재무적 효과가 간과된 중소기업 투자주식 손상 검토. 그래서 여기서 뭐 제시하는 의견은 자, 중소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 인식하지 않은 거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 왜냐? 중소기업 투자주식으로 재무제표에 계산된 금액은 보통 금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뭐 적은 금액을 중소기업에 태우는 경우도 있지만 뭐 큰 금액을 태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손상을 인식했을 때 노출이 되는 재무적인 효과도 이에 따라서 상당히 크겠죠. 손상 한번 크게 잡히면 타격이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아까 뭐 자본 잠식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예 손상 검토를 누락했다라는 것은 뭐 좀 어떤 기본적인 손상 검토 절차가 아예 없었던 거 아니냐. 자본 잠식을 손상 징후로 식별하지 자본 잠식을 손상 징후로 지금 식별하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그런 뭐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면 아니면 그런 징후들이 보인다면 정식으로 회수가액을 추정하고 필요하다면 손상을 인식했으라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거 보시면 재고평가충당금 과소한 걸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 계상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비드 등등 뭐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원재료 조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거, 이런 것들은 업계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 공통적으로 뭐 영향을 안 받는 업계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 평가를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맞다라는 거고, 자,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 자, 재고 예상 판매 가격 대비 추가 완성 원가가 월등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실현 가능 가치는 이제 여기서 이거를 뺀 거니까, 이게 높아지면은 순실현 가능 가치가 이제 날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게,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재고평가 충당금 설정한 것은 뭐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높아진 이런 업체들, 이런 상황이라면 재고평가 할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적합화 평가할 때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에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겠죠. 그래서 자, 요번 주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